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작용,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가 서로 얽혀서 만들어내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앞에는 이 자기작용의 핵심을 다룬 블로그 게시글 같은 자료가 있는데요. 네, 봤습니다. 질문 형식으로 잘 정리되어 있더군요. 네, 이게 겉보기엔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 그 속에 숨어있는 원리들이 사실 현대 기술의 거의 근간이잖아요. 맞습니다. 파고들수록 재미있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가지고 기자력이라든지 자기저항,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그 전자기력이랑 기전력 차이 같은 거요. 그거 정말 중요하죠. 네, 그런 핵심 개념들을 좀 명확하게 하고 또 이게 실제 기술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짚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개념만 아는 것보다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기자력 단위가 왜 암페어 턴 AT인지, 또 자기 저항이 낮다는 게 실제 기기 설계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좀 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어쩌면 새로운 관점도 얻으실 수 있게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이 복잡하면서도 매력적인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시도록 기본 원리부터 응용까지 한번 꼼꼼히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제일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기작용이라는 현상 자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자료에는 그냥 전기와 자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네. 예를 들면 눈에 안 보이는 이 힘의 실체가 뭘까? 이런 거요. 핵심은 그 장이라는 개념이에요. 전하가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듯이 움직이는 전하, 즉 전류죠. 아니면 자석, 이런 것들이 주변 공간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서 자기장이라는 걸 만듭니다. 공간 자체를 변화시키는군요. 네, 그 자기장이 바로 다른 자석이나 전류에 힘을 미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눈에는 안 보여도 나침반 바늘을 움직이거나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료에 나온 자기력선은요? 그건 이 자기장의 방향이나 상대적인 세기를 눈으로 보기 쉽게 표현하려고 우리가 사용하는 가상의 선이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자기장이 전류 때문에 만들어지고 또 다른 전류나 자석에 영향을 준다. 이 상호작용 자체입니다. 그렇군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이게 핵심이네요. 자료에서도 직선도선 주변에는 동심원 모양, 또 코일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긴다고 강조하던데요. 맞아요. 그 방향 알려주는 오른손 법칙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게고요. 근데 단순히 방향하는 걸 넘어서 왜 유독 코일 형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오른손 법칙 자체는 전류랑 자기장 방향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죠. 근데 이제 실제 응용, 공학적인 관점에서는 자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조절하고 강하게 만드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세기요? 네, 직선 도선 하나만 가지고는 자기장이 좀 약하고 넓게 퍼져요. 그런데 도선을 촘촘하게 이렇게 원형으로 감아서 코일을 만들면요. 네. 각 도선에서 생긴 자기장들이 코일 안쪽에서는 전부 같은 방향으로 더해집니다. 중첩되는 거죠. 중첩. 여러 가닥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강하고 이렇게 집중된 자기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전자석이나 모터, 변압기 같은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이 바로 이 코일 구조를 써서 강력한 자기장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제어하는 거고요. 오른손 법칙은 이 코일에서 자기장의 극성, 그러니까 N극, S극 판단할 때도 쓰이고요. 자기장을 중첩시켜서 강화하는 거군요. 그냥 감는 게 아니었네요. 자,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가 보죠. 자료에 기자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단위로 AT, 암페어 턴을 쓴다고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MMF. 그리고 자기회로, 자기저항 이런 용어도 나오는데 이게 전기회로 개념이랑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자기장은 눈에 안 보이는 공간으로 막 형성되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 전개회로랑 비교하는 게 아주 유용하긴 한데 차이점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전기회로에서 기전력, 그러니까 전압이죠. 이게 저항을 통해서 전류를 밀어내잖아요. 네. 자기회로에서는 기자력, MMF가 자기 저항을 통해서 자속, 매그네틱 플럭스를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속은 자기력선의 묶음,
그러니까 자기장의 총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자력이 자속을 미는 힘, 원동력이군요. 그렇죠. 말 그대로 자속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인 셈이죠. 그 단위가 암페어 턴, AT인 건 아주 직관적이에요. 방금 얘기했듯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 앰페어가 쓸수록, 그리고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턴, 자기장이 강해지니까요. 그래서 암페어 곱하기 턴이군요. 네, MMF 이퀄 N, 감은 횟수 곱하기 I, 전류. 이렇게 되는 거죠. 엔지니어들은 원하는 자기장 세기를 얻으려고 이 두 가지를 조절하는 거고요. 그럼 자기 회로랑 자기 저항은 전선처럼 딱 보이는 길이 없는데 회로라는 말이 좀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자기 회로는 자속이 주로 지나가는 길을 말하는데 전기 회로의 전선처럼 명확하게 딱 구분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속이라는 게 공기보다는 철 같은 자성체를 훨씬 쉽게 통과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쉬운 길로 가려는 성질? 네, 물이 흐르기 쉬운 길을 따라가 자속도, 자기 저항이 낮은 경로를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석이나 모터, 변압기 같은 데서는 철심, 아이런 코어 같은 자성체를 써서 자속에 우리가 원하는 길, 즉 자기 회로를 따라서 집중적으로 흐르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저항은 그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고요. 맞습니다. 자기 저항은 바로 이 자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전기 저항처럼 재료의 종류, 투자열의 역수에 비례하는데 또 경로의 길이나 단면적 같은 거에 따라 결정돼요. 즉, 자속이 통과하기 어려운 재료를 쓰거나 경로가 길고 좁으면 자기 저항은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속도 쉬운 길을 찾아간다. 이거랑 관련해서 자료에서 흥미로운 지적이 있었어요. 자기 저항이 작으면 누설 자속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네, 중요한 포인트죠. 이 누설 자속, 리키지 플럭스, 이게 정확히 뭔가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죠? 그냥 효율 좀 따라지는 거 아닌가요? 누설 자속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설계한 자기 회로, 그러니까 철심 같은 주요 경로를 벗어나서 공기 중이나 다른 부품 쪽으로 새어나가는 자속을 말해요.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이 높으면 자속이 그 길로 가기 힘드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저항이 낮은,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공기 중으로 더 많이 탈출하는 거죠. 수도관에 구멍 나서 물 새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비유가 적절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당연히 에너지 손실이죠. 기자력을 써서 자속을 만들었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 못 가고 흩어지니까 변압기나 모터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효율 좋아. 둘째는 이 누설 자속이 주변의 다른 전자부품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 기기들이 점점 작아지고 집적화되면서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섭 문제까지. 네. 그리고 셋째로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센서나 기기에서는 누설 자속이 측정 값의 노이즈를 만들거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효율 좋고 성능 좋은 전자기기를 만들려면 자기 저항이 낮은 좋은 자성 재료를 쓰고 자기 회로 형태, 예를 들어 틈새 같은 걸 최소화해서 누설 자속을 최대한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효율 문제를 넘어서서 주변 부품 간섭이나 정밀도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니 누설 자속 관리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설계 요소였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개념적으로 가장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 선택지 중에 자기장 내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작용하는 힘을 기전력이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고 지적해요. 네, 그게 틀린 설명이죠. 분명히 힘이 작용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왜 기전력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둘 다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힘 아닌가요? 이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전자기학 공부할 때 혼란스러워 하시는 지점이에요. 이름에 힘 역자가 들어가서 더 그렇죠.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받는 건 명백히 힘, force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물체를 밀거나 당겨서 가속도를 만들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요. 실제 힘. 네, 이 힘을 우리는 전자기력, 일렉트로매그네틱 포스 또는 발견자 이름을 따서 로렌츠 힘이라고 불러요. 이 힘의 방향은 왼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알 수 있고요. 크기는 자기장 세기, 전류 크기, 도선 길이에 비례합니다. 모터가 돌아가는 원리가 바로 이 전자기력 때문이에요. 모터의 원리가 되는 그 힘,
그게 전자기력이군요. 네, 전기 에너지가 기계적인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핵심 메커니즘이죠. 그럼 기전력은 도대체 뭔가요? 왜 힘이란 이름을 가졌는데 실제 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기전력은 이게 좀 역사적인 이유로 힘이라는 이름이 붙였지만 현대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또는 전이차, 즉 전압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에너지나 전압이요? 네, 기전력은 단위 전하당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전기회로 안에서 전하를 움직여서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는 능력 또는 뭐랄까 펌프 같은 역할을 해요. 단위도 힘의 단위인 뉴턴이 아니라 에너지, 전하 단위인 볼트를 쓰죠. 아, 단위가 볼트 V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건전지 1.5볼트는 그 배터리가 회로를 통해 1쿨롱의 전하를 이동시킬 때 1.5줄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의 기전력인 거예요. 발전기가 자기장 변화를 통해 전기를 만들어낼 때 생기는 것도 바로 이 기전력이고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전자기력은 뉴턴 단위의 실제 힘이고 네, F는 ILB 사인 세타 같은 거요. 기전력은 볼트 단위의 전이차 또는 단위 전하당 에너지군요. 엡실론 이퀄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 따라서 자기장 내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작용하는 힘은 명백히 전자기력이지 기전력이 아닙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전자기 현상 2의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자료가 이 점을 명확히 짚어준 건 아주 중요합니다. 와, 이제야 명확해지네요. 정말 이름 때문에 생긴 오해였군요. 전자기력은 운동을 만드는 실제 힘, force, N. 기전력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에너지적인 압력, potential energy, V. 이 차이는 확실히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또 흥미로운 현상이 소개되는데요. 평행한 두 도선의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하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한다고요. 네, 그것도 재미있는 현상이죠. 이것도 전자기력의 일종인가요? 도선끼리 힘을 주고받는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네, 정확합니다. 이건 역시 전자기력의 구체적인 예시 중 하나예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죠.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요. 네. 그리고 이 자기장이 두 번째 도선이 있는 위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두 번째 도선에도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그 전류는 첫 번째 도선이 만든 자기장 속에서 전자기력, 즉 왼손 법칙에 따른 힘을 받게 돼요. 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군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도선이 만든 자기장도 첫 번째 도선에 힘을 작용하고요. 이 두 힘을 계상해 보면 두 도선의 전류 방향이 같을 때는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 즉 흡인력이 작용하고 전류 방향이 반대일 때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 반발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잘 못 느끼는 힘인가요? 네, 보통은 이 힘이 아주 작아서 느끼기 어렵죠. 하지만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아주 큰 전류가 흐르는 그 버스바 같은 경우에는 이 힘이 상당해서 구조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아, 대전류 환경에서는 무시할 수 없군요. 네. 심지어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를 정의할 때 이 원리가 사용되기도 했었고요. 아, 그렇군요. 작은 상호작용이 모여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원리들, 기자력, 자기저항, 누설자속, 전자기력과 기전력의 구분, 도선 간의 힘, 이게 실제로 우리 주변 기술에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전자기 유도와 전자기 모터를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던데요. 네, 이 두 가지가 자기작용 응용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자기 유도, 일렉트로매그네틱 인덕션은 아까 기전력 설명할 때 잠깐 나왔듯이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해서 도선의 기전력, 즉 전압을 유도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현상이에요. 패러데이 법칙이죠. 자기장 변화가 전류를 만든다? 네,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 자체를 변화시켜서 자기장을 바꾸면 그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바로 발전소에서 터빈으로 자석, 회전자를 돌려서 코일, 고정자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본 원리고요. 아, 발전기 원리군요. 네. 또 변압기는 이 원리를 써서 교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거고요. 요즘 많이 쓰는 무선 충전 패드도 변화하는 자기장을 내보내서 스마트폰 안의 코일에 전류를 유도하는 방식이죠. 인덕션 레인지도 비슷해요. 코일에 강한 교류 전류를 흘려서 만든 변화하는 자기장이 냄비 바닥에
와전류, 에디커런트라는 걸 유도하고 이 전류가 냄비 자체의 저항 때문에 열을 내는 원리입니다. 발전, 변압, 무선 충전, 인덕션까지. 와, 정말 광범위하네요. 그럼 전자기 모터는 어떤가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거였죠? 맞습니다. 전자기 모터, 전동기는 앞서 설명한 전자기력, 즉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이용해서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고정된 자기장, 보통 영구자석이나 전자석을 쓰죠. 그 안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 회전자를 넣으면 코일의 각변이 서로 반대 방향의 전자기력을 받아서 돌게 됩니다. 회전하는 거죠. 힘을 받아서 도는 거군요. 네. 이 회전력을 이용해서 선풍기 날개를 돌리고 세탁기 통을 회전시키고 전기차 바퀴를 굴리고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등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모터 종류는 DC 모터, AC 모터, 스태핑 모터 등 아주 다양하지만 근본 원리는 전부 자기장과 전류의 상호작용, 즉 전자기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전자기 유도, 즉 전기 생산과 전자기력, 운동 생산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상 현대 문명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그렇네요. 오늘 자기작용의 세계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사용하던 수많은 기술들 속에 이렇게 정교하고 강력한 원리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네, 그렇죠. 기자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저항과 누설자속을 고려해서 자기회로를 설계하고 전자기력과 기전력의 명확한 차이를 이해하고 심지어 도선끼리 밀고 당기는 힘까지 활용하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전기기기들로 구현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엿본 기분입니다. 네, 오늘 다른 내용들이 사실 전자기학의 방대한 영역 중 일부이긴 하지만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전기와 자기의 이 상호작용은 우리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또 미래 기술을 상상하는데 필수적인 열쇠와도 같거든요.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가 논의했던 누설자속과 관련해서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만약에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완벽한 자기회로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저항이 거의 0에 가깝고 누설자속이 전혀 없는 그런 이상적인 자석물질과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요. 에너지 효율은 정말 100%에 도달할까요? 아니면 자석이 너무 완벽하게 한 곳에 갇히게 됨으로써 오히려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새로운 종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완벽한 자기 회로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네, 완벽함이 항상 초선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작용의 본질과 또 그 응용의 한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오늘 깊이 있는 설명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